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으로 굳어졌네. 네, 거의 막 끝나는 것 같아, 근데. 방금 안녕. 바이였지. 하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댓글 한번 읽을 거 있나? 그 리리님께서 플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주행을 하시면서 그 에피소드를 많이 듣고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 리리님께서 예전에 바이든의 사람들 뉴스브리핑 7회 진짜 예전인데 그 똘기 거지. 바이든의 사람들을 들으시고 똘기님 이거 진행하는 거 진짜 지리네요. 지리네요. 일어나서 박수 칠 뻔했네 진짜 라고 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가고 사실 이제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소재들도 있어서 예전 거지만 다시 들으면 재밌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똘기 생각도 좀 나고. 똘기가 우리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이렇게 바쁘다고. 그래서 뉴스 브리핑 되게 재밌게 들으시는 분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의외로 본편보다 뉴스 브리핑을 더 재밌게 들으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댓글이었어. 맞아. 난 똑같이 리리님이 앤서님이랑 안내님 둘이 깨르르 웃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평생 웃어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왠지 난 마음에 드는 댓글이었다. 내 애인도 안 하는 말이다. 평생 웃어줘? 깨르르 웃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로맨틱합니다. 맞아. 뭐 댓글은 이 정도만 읽어보고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뭐 제목이랑 키워드는 아직 못 정하기는 했는데 이제 해시태그로 말을 해보자면 가족, 자녀, 출산, 육아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우선 여기 사실 결혼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그치. 그리고 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근데 애 없는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이미 애가 있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 뒤에 얘기를 하기 전에 앞부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이제 출산 말고 출생이라고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출생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우리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어. 근데 이게 나는 이거를 좀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저출생을 사실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하잖아. 근데 사실상 모든 것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저출생도 막 엄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잠깐 이제 뉴스 브리핑은 아니지만 좀 브리핑을 해보면 사실 저출생의 가장 큰 그러니까 단점 중에 하나로 뽑히는 거가 혹시 생각나는 거 지금 있어? 저출생하면 떠오르는 안 좋은 점. 경제인구 감소지 뭐. 경제인구 감소. 하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지금 저출생이 더 문제인 이유는 뉴스 브리핑에서 많이 다뤘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출생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출생이 지금 큰 문제라고 중국과 한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절대적으로 조금 낳는 게 문제냐?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구 대비 지금 출생률이 너무 낮은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일자리 감소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태어나는 애들이 적은 것도 맞지만 점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이 세계 45개국 기업 8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인공지능 도입이 큰 화두였잖아. 그렇게 되면서 27년까지 일자리가 무려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보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사라져도 어떤 사이버 관련해서 또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야, 새로. 그러니까 AI가 도입됨으로써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1,400만 개 정도는 순 감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출생이 아니잖아. 초저출생이라고 하더라고. 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런 출생률은 없었고 세계적으로 없었고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빠르지. 심지어 앞으로는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문제가 올라갈 그게 보이질 않잖아. 이유도 없고. 낮아지면 낮아졌지 올라갈지도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조명하고 있는 문제지 이거는. 저 나라 어떻게 되나 다들 보고 있지. 그래서 이제 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나 과거의 일이지 그 결과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라고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얘기를 했다고 해. 그래서 이 일자리 감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출산 혹은 저출생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럼으로써 뭐 생산도 감소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인구 감소는 사실상 우리가 안 좋은 일이다라고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인구 감소는 재앙이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금 2000년에 1.48이었다고 하고, 2010년에 몇이었을 것 같아? 2010년? 1? 딱 1? 1 정도? 1을 만나는? 1 주변이었던 것 같은데. 1 위일 것 같아, 아래일 것 같아? 위였던 것 같아. 뭐 1.1, 뭐 이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1.12에서 몇 년 흐르다가 2018년쯤인가 갑자기 0점대로 진입해서 후루룩 내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2000년에 1.48, 2010년에 1.23. 그리고 2022년 며칠까? 0.78이었나? 뭐야? 왜 소수 좀 두 자리까지 알아? 0.78 맞아. 많이 했어. 어쨌든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OECD 중에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을 밑도는 곳이라고. 그래서 뭐 노동력 부족, 연금, 이런 건강보험 시스템 붕괴, 병역 자원 부족 등등등 이제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사라질 것이다 결국에는. 근데 그게 극단으로 가져가면 맞지. 그치. 뭐 소멸한다는 게 마지막 한 명이 사라졌어요가 아니고 어느 정도 국력이 감소하면 침략을 받지. 그러니까 뭐 국가로서의 위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뭐.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라가 작거나 애초에 적으면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 그리고 침략 안 받는 나라들도 있잖아. 뭐 싱가포르도 뭐 엄청 작은 나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지 않았던 나라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서울국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만 도시 국가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지. 또 재밌게 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세우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근데 내 말은 만약에 출생률이 0이 되면 사라지는 게 맞잖아. 그치?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인구 감소가 재앙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나중에는 소멸까지 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은 한국은 이대로만 가면은 2750년에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점점 그 출산율이 떨어질까의 원인을 꼽았는데, 첫 번째가 비도덕적 가족주의. 이게 약간 뭐 가부장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낮은 성평등 의식, 여성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결혼, 과중한 업무량, 입시 과열. 이거를 이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한번 꼽아봤대. 근데 딱 들었을 때, 그건 아닌데? 이렇게 발끈하는 데는 없지 않아? 그치. 그럴만하다. 맞는 말 같다. 이런 느낌? 나는 이제 저출산, 저출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건 아닌 데는 없지만 그게 과연 메이저일까? 라는 생각은 좀 드네. 근데 마이너는 아니지 않아? 물론 메이저도 있고 마이너도 있겠지만 그냥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보기엔 중국과 한국의 모습을 보면 남과 비교하는 문화. 그게 좀 크지 않을까? 그게 좀 난 크게 메이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 무슨 말이야? 근데 나는 남과 비교하는 문화, 그러니까 남들과 내 처지를 비교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그거는 서구권이 더 심하다고 생각도 들거든. 오히려.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 남과 비교하는 게 동아시아만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동아시아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막 크리티컬한 요인이 되려나 싶기도 해. 근데 그건 맞지. 이제 미국 또 SNS 한창 하는 나라잖아. 그치.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더 남한테 관심이 많고 보여지는 나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로나도 마스크 안 끼는 거 엄청 눈총 받잖아. 뭐 이런 눈치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범례는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는 입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출생률이 사실 여기는 0이지. 이 가족이. 근데 범례가 스스로의 가족을 돌이켜봤을 때 그게 좀 큰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얘기해본 거야? 그게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물론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나는 그렇게 주변 눈치를 보지 않아도 주변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나 왜 그 생각을 하냐면 결혼율도 사실 그러니까 결혼도 되게 안 하잖아. 뭐 30대 남성 미혼율이 80%라 그랬나? 90%라 그랬나? 엄청나게 하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 스스로 나는 신랑감으로 부족하다. 뭐 스스로 나는 신부감으로 부족하다. 누구네 신랑은 뭐 한다던데 누구네 신부는 뭐 한다던데 얼마를 모아왔다던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되는 거고 아이를 낳는 것도 누구네는 영어 유치원 보낸다던데 누구네는 어릴 때부터 어딜 뭐 했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듣고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 점점 기준이 높아지고 점점 소극적이게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그래서 더 고민이 많고 약간 체면이랑 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뭔가 남과의 비교 이런 거를 떠나서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자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부모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뭐 내가 배우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격 요건이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좀 심하긴 하지. 너무 심해. 어느 나이 때 되면은 이 정도는 모아야 또는 뭐 결혼을 한다면 이 정도 자산은 있어야 이런 건 약간 거의 정해져 있는 듯이 틀에 맞춰진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겠지. 그리고 나는 연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맞선이라든지 그런 소개팅이나 그런 거에서 어떤 허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 보면 결혼을 포기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 내 월급에 무슨 결혼이냐. 누가 이 월급 보고 결혼하겠냐. 난 결혼할 생각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그거지.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잖아.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아까 비슷하게.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허들이 너무 투명하게 서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눈만 높아지고 난 못할 것 같고 하고 욕먹느니 안 하고 말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난 그게 메이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 근데 난 뭔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은데 범례가 말한 그 현상은 사실 난 결과라고 생각해. 원인은 따로 있는 거지. 근데 그 원인이 단순히 심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려운 경제, 올라가지 않는 월급이라던가 그리고 점점 뭐 줄어드는 유치원들, 그리고 주변에 들려오는 뭐 아이를 낳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애를 어떻게 낳아, 회사 잘리지, 뭐 이런 정책들이라던가 그런 거의 결과로서 아 그럼 내가 지금 애를 낳아도 제대로 못 키우겠네가 온 게 아닐까, 물론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뒤에 얘기를, 우리 얘기는 뒤에 얘기해보자. 지금은 우선 브리핑을 좀 해볼게. 근데 또 반면에 인구 감소는 좋은 일이다라고 보는 낙관론도 있대. 근데 사실 우리에게 좀 유명하진 않지만 뭐 어느 나라 어느 교수가, 우리나라 교수는 아니고 제로드 다이아몬드 아니야? 아니 뭐 굳이 일부러 생략한 게 아니라 굳이 안 중요한 것 같아서 안 읽었어요. 그 왕성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교수가 인구 감소에 낙관적인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오히려 인류 전체는 축복일 수 있다. 과거보다 적은 인구는 개인, 특히 여성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인구 감소는 희소 자원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을 완화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의 낮은 출생률이 위기가 아닌 행운이자 기회라고 말을 하기도 했대, 과거 인터뷰에서. 그래서 한국이 인구 증가율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동일한 자원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더 부유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더 이상 한국인의 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자질에 달려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이제 옆 동네 나라인 중국만 봐도 알 수 있지. 중국인들이 이제 인구수가 되게 많잖아.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그들이 이제 행복하냐, 혹은 정말 높은 질의 인생을 살고 있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에 행복이 달려있다, 혹은 우리의 어떤 질이 달려있다라기보다는 이제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약간 나는 좀 유럽형 선진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는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너무 낮은 거는 또 맞는 거기는 한데,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곳은 줄어들어야 이 좀
평균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출생률이 낮은 국가들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 그리고 출생률이 줄어든 그 국가는 오히려 뭐 삶의 만족 이런 건 올라갈 거라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좀 실험적인 관점으로 이 저출생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실험적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있는 결과일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잘 살고 있는 약간 작은 선진국들, 유럽에 있는 나라, 뭐 싱가포르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곳 있잖아. 여기는 저출생 혹은 저출산 혹은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결과라고 많이들 본대. 왜? 방금 얘기했듯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라들 보면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라기보다는 뭐 아닌 곳이 많다라는 거지. 그리고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가 이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수가 1980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6%대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는 90% 이상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로 들였다는 거야.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그러니까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냐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굉장히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이분의 얘기를 뭐 그대로 전달한 것 같긴 한데 좀 어폐가 있는 게, 인류가 줄어들면 개개인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 물음표야. 그게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럼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면 개개인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인가? 그것도 사실 물음표야.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거든. 우리 국민연금이라던가 건강보험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인구가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시스템이 돌고 있는 건데 그런 게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한 가지 예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자 이제 건강보험은 없습니다. 사설보험으로 이제 각자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개개인의 만족도가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올라갔느냐?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거시적으로는. 근데 이제 정말 개개인까지 토파봤을 때 정말 다 행복하게 우상향을 하느냐? 그것도 모르는 일이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맞아. 이게 저출생이라는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파가 나뉘는 거야. 어떤 파는 낙관론자, 어떤 파는 비관론자. 그리고 지금 얘기해 볼 거는 이거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일 뿐이야 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 그래서 입소스의 최고 경영자인 데럴 브리커가 텅 빈 지구라는 저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인구 감소는 단순히 좋은 일이라거나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중요한 현상인 건 맞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전 세계 20여 개 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고 2050년경 인구 감소국은 3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대. 그래서 현재 선진국들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출생률이 높다는 거야. 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젊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혹은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인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을 고등교육 기회에 따른 여성의 지위 향상과 자율성 확대라고 보고 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인구 감소가 우리는 적응이 필요한 현상인 거지 이걸 뭐 극복하고 해결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인당 뭐 1명에서 2명의 아이를 낳는 그 정상 가족, 이게 정상성이라고 생각하면은 되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근데 국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경제 인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개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문제이냐라는 거야. 개개인으로 보거나 혹은 이제 그냥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인류 역사를 봤을 때 그냥 기록되어질 현상 중 하나는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 싶어. 과연 길을 쓰고 극복해야 하는 현상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저출산 혹은 저출생 정책을 많이 펼치잖아.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정부는 각종 육아 장려금 같은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출산율 하락을 막아보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맞지? 근데 하지만 세계 어느 정부도 여성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대. 그래서 북유럽이나 영어권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출산 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은 부부에게 자녀를 갖도록 설득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다라고 보는 비판도 있대.
그리고 출산을 독려하는 저출산 정책 혹은 저출생 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한자녀 정책 등 산하 제한 정책이 야기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이제 교수님도 있고 인권 침해적 강제 불임 시술 등은 중국의 경우지만 우리 역시 덮어놓고 놨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등의 살벌한 구호를 금과옥두로 여긴 때가 있었다라고 이 기사에서 코멘트를 되게 잘 남긴 것 같아. 자, 말 그대로 덮어놓고 놨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의 이제 반대 경우인 거지 지금. 무조건 애를 낳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보는 글에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이민 얘기야. 이제 이민의 경쟁 시장이 열린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동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더 큰 선택지가 아닌 문제지.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체감을 하기가 좀 힘든 문제고. 왜냐면 이제 미국처럼 우리는 멜팅팟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동양인들은 동양인들만 보고 많이 살잖아. 그치.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지만 또 다른 지구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거야. 그치.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요새는 지방으로 여행 가면은 많이들 느낄 텐데 외국인 없이 이 커뮤니티가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일하고 계신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근데 과연 그러니까 그게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지. 왜 외국인이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지역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10년 후, 20년 후면은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좋든 왜냐면 싫든.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사람을 들여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고 또 하나 눈여겨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던 키워드가 비혼 출산이야. 이게 인구 문제 관점에서 비혼 출산을 뭐 장려까지는 안 하더라도 배관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43개 선진국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적어도 30% 이상이 비혼 출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선진국도 1.6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일 수 없었다라고 결과를 분석했대. 그러니까 낙태, 해외 입양 이런 거의 비윤리성 등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면 많은 선진국들처럼 비혼 출산을 결혼 출산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정책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는 싶었던 건데 이제 그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만 대충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들 오늘 얘기하면서 이 정도 지식은 함께 공유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브리핑을 해봤고 이제 좀 남은 시간 별로 없지만 우리끼리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자녀 계획 어떻게 돼? 자녀 계획? 나는 자녀 계획 없어. 없다는 그러니까. 게 지금 계획이 없다야? 아니면 앞으로 안 낳을 거다 이거야? 앞으로 안 낳을 거다. 왜? 나는 일단 자녀에 대한 생각을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안 하기도 했거니와 지금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과연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환경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너무 불안정한 지구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낳는 건 그 아이한테 너무 이기적인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음인가? 내가 강아지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키울 생각 없어. 그 마음인가? 근데 호불호의 문제도 호불호를 떠나서 그걸 안 키우기로 한 이유는 내가 혼자 사니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마음인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마음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키우고 싶은데 안 키우는 건 아니다. 그냥 애초에 키우고 싶지도 그러니까 않고 애에 대한 우선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욕망, 그러니까 출산 또는 뭐 육아에 대한 욕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축복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막 잘 해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회 자체가 그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암울하잖아. 각박한다. 세상이 너무. 세상도 각박하고 2045년이면은 지구가 망한다는데 그때 뭐 1.5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후이기 때문에 살아갈 공간이 안 된다는데 내가 아이를 낳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요새는. 범례는? 사실상 우리 중에 출생이라는 키워드와 그나마 가까운 사람이야. 나는 뭐 이런저런 여건과 고민 때문에 아직 뭐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자녀가 없지만 나는
정말 이기적으로만 내 마음만 생각하면 난 많이 낳고 싶어. 몇 명까지? 한 3명 정도 낳고 싶고. 형제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느낌인 건가? 그랬을 때의 뭔가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좀 상상되는 느낌도 있고. 범례 그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 난 형제가 그러니까 큰형 있고 내가 있고 내가 막내지. 둘. 그러니까 이남. 그치, 이남. 그러니까 언젠가는 낳고 싶다. 그러니까 뭐 낳고 싶다라는 것도 이제 뭐 배우자도 있고 그치, 환경도 그치,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고민이 필요하지만 온전히 내 마음만 생각해 보면 난 많이 낳고 싶고 빨리 낳고 싶다가 항상 내 생각이었고 사실 내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 옛날부터 했던 얘기거든. 나는 사실 30 전에 애를 낳는 게 내 원대한 계획 중 하나였어. 그래서 벌써 그 계획을 위해서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한 것도 있었을 텐데. 맞아. 그치 그랬겠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한참 지나가 버리고 있네. 그래서 뭐 지나가곤 있지만, 그러니까 온전히 내 입장에서만 내 욕심만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많이 낳고 싶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주변에서 물어보면 항상 대답했던 게 결혼은 사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을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 하면 할 건데 출산은 무조건 할 거야. 봐였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그리고 최소 둘. 근데 이게 법례도 그래? 이게 주변에 내가 보잖아. 보니까 형제가 있는데 사이가 막 좋지는 않은 사람들 혹은 외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괜찮은 것 같아. 혹은 하나가 좋은 것 같아. 근데 형제랑 좀 사이가 좋거나 좀 어떤 외동으로서 좀 이렇게 외롭게 자란 사람들은 무조건 둘이다.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 범례도 그래? 없진 않겠지. 뭐 내가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해서 한 건지 뭐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많은 것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상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만에 하나 자녀를 안 낳는다는 옵션이 없어. 그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면은 만약에. 나는 형제가 있는 게 좋아.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나도 무조건 최소 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최소 둘인데 그 이유는 이제 나도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이게 그 남동생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그 가족에는 무조건 불행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리고 많은 큰 확률로 부모님이 먼저 불행을 당하시지. 아프시다거나 어디가 입원을 하신다거나 그랬을 때 애가 혼자면 그거 감당 못해. 맞아. 근데 이게 좋을 땐 좋다. 좋을 때는 외동도 행복하고 좋은데 약간 큰 아픔이 가족에 찾아왔을 때 이게 혼자 감당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부모로서 들었었어. 그래서 뭔가 좀 같이 이게 좀 불행도 나눌 수 있는? 내가 사실 근데 애를 낳고 싶은 이유도 앞으로 내가 늙고 병들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런 말 했어? 아니 이게 뭔가 듣다 보니까 이건 너무 않는 인생에 핏한 얘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어. 아니야. 그래? 되게 일반적. 너네 평생 젊고 평생 안 아플 것 같아. 되게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 아니야 이거? 왜? 나 특이한 생각인가 이거? 아니. 특이하다는 게 아니고 사실 가족 간의 경험이 자신의 뭐 자녀 계획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몇 명이 있었다, 사이가 좋다 나빴다를 뭐 떠나서 사실 무한한 가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약간 그걸 인과로 엮는 게 나는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근데 얘기를 한 나는 건데. 내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나 주변을 좀 둘러본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형제는 많은 게 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 근데 이게 나이를 떠나서 주변에 들어보잖아. 나도 최소 둘이라 생각해. 하는 애들 보면은 형제끼리 사이가 좋아. 그리고 왜?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랑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해. 그리고 외동이 좋아 라고 하는 애들 보면은 외동이야. 혹은 사이가 안 좋아 형들. 그래서 왜? 이러면은 나는 솔직히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게 진짜 찐 인과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지. 근데 그냥 라이트하게 봤을 때 약간 주변을 보니 그리고 나도 보니 좀 그런 것 같다 이거고, 나는 이제 내가 늙고 병들 테니 앞으로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뭐랄까 투자처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마인드도 스스로 계속 지향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맞아. 근데 이건 사회를 떠나서 본능적인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마음인데 난 그것도 막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제 아이는 스스로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 내가 태어나는 걸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만이 책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선택한 건 부모뿐이니까.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바라게 되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그치? 거잖아. 그거는 당연히 인간의 본능이고. 최소 20세 때까지는 업어 키울 텐데 내가. 업어 키웠는데 그 이후에 나 뭐 쌩까? 그러면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도리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의 선택인 거지. 그의 출생은.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들은 다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하지. 인간은 계속 그 생각하게 되는 거지. 효도 받아야 된다.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 사실 그건 인간이면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당연하지 않은 유럽 국가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효도가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효도가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아이들이 자산이 되어줄 거다라는 생각이 유럽에선 없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사회에서 보장하는 제도에 의해서 노후가 챙겨지는 거지. 사실 부모님께 용돈을 주는 문화도 동양의 문화야. 외국에서는 자녀가 용돈을 주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야. 실제로 영국이 좀 그런 게 심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세상에 갇혀 있어서 사실 좀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해봐야 되긴 하는데, 안느가 얘기한 케이스가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그 가계 구도야. 그게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계 구도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이를 기른다가 기본 유교적 뭔가 정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외국 교수들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이 대한민국만의 그 쪼가 있는 거지. 근데 내 생각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제적인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도 지금 우리 부모님도 내가 막 나중에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내 말은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애인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파.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병들었어. 그때 날 찾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난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했던 에피소드 중에 외롭지 않을 권리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정상 가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과 자식 관계 이외에도 내 생활에서 나의 그런 불행 또는 뭐 나의 어떠한 사건 사고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기를 서로 협약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제 가장 편하게 얻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무조건적인 거지. 무조건적인 사실상. 왜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보내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을 거라고 확신하거든. 내가 드리는 이 사랑을 누군가 나한테 준다면 나는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돈이 아니야. 내가 애들한테 용돈을 받아야지, 나중에 얘네가 나 먹여 살리게 해야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느낌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 그런 거다. 아프면 서럽다고 하는 게 인간이 나약해서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난 나약해. 아프면 너무 서러워. 그치. 아무도 날 보러 안 와? 막 어디 정부에서 와. 그냥 직원들이 와. 막 괜찮아지냐고. 그거보다 내가 늙고 병들고 힘들 때 날 사랑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서 결혼을 선택이라고 한 거는 배우자는 무조건적이지 않아. 배우자는 날 떠날 수도 있어. 내가 떠날 수도 있고. 근데 자식이 나한테 주는 사랑은 내가 어디서도 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내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다면 얻고 싶다. 라는 거인 것 같아. 어쨌든 이건 자녀 계획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주변에 이제 나도 지금 아까 그 뭐라 해야 되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마음인 것 같다 했잖아요. 엔서를 보면서. 근데 나도 지금 당장 애 낳을 생각은 없거든? 무슨 못 키워. 강아지도 못 키우는 마당이라서. 근데 만약에 엔서가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됐어. 법례도 나도. 그러면 애를 낳을 생각인지도 궁금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유하게 키워줄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환경적인 문제도 없어. 다 해결됐어. 다 그런 위험 요소가 없어. 그러면은 그 자식을 낳을 것이냐? 내가 육아도 기깔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워라밸 확실한 대로 갔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 하지만 나는 별로. 그럼 사실상 이거는 조건의 문제는 아닌 거네. 조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내 스스로의 약간 선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강아지 키우면서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거든. 근데 아이는 하물며,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회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들여야 하는 그러니까 공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 이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난 통제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아이 키우고 싶지 않은 면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아무리 환경을 내가 할 수 있어도 환경이 애 옆에 24시간 있을 수 있다 쳐도 24시간 있고 싶지 않아. 그지, 그런 거지. 그걸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난 애초에 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긴 하네. 그지. 근데 나도 조건이 안 되면 못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야. 내가 강아지를 지금 키우고 싶지만 평생 혼자 살게 된다? 그럼 평생 못 키우겠지. 이런 마음이야. 아이도 최소 둘은 낳고 싶지만 뭔가 상황이 안 된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비혼 출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뭐 시간이 되면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되는 줄 몰랐어. 아, 비혼 출산이 아니. 그 시험관이 아니라 정자은행에서 데려와서 출생하는 게 안 되지. 사유리라고 해서 일본 가서 했잖아. 맞아. 내가 사유리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도 내 인생 계획 중 하나였거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안 거지. 너무 터부시하지 그거를. 근데 뭐 부작용도 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비혼 출산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눈총받는 거라는 것도 이제 크면서 알고는 있지만 나는 원래 좀 마이웨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거 생각은 들어. 나는 상관없는데 아이도 괜찮을까? 이 생각은 들어. 내가 혼자 낳았을 때. 그러니까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안 받는 곳에서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예전에 그 외롭지 않을 권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종국에 와서 나도 하고 싶은 얘기로 수렴하는 것 같은데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담론과 낳아진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담론이 엮이기가 쉽지가 않아. 무조건 애만 많으면 되냐? 그러면 사실 쉬울 수도 있어. 오히려 옛날엔 그게 쉬웠잖아. 그치. 물론 젊은이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따로 있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낳아진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크는 사회를 만들고 싶느냐? 아니면 정말로 아이가 지금 수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냐? 그 두 개가 참 엮이기가 어려워. 그리고 안느가 얘기했지만 경제 여건을 포함해서 여러 여건이 되면 낳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여건이라는 단어도 세월이 지날수록 그 허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 허들을 정부가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지. 그치.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또 예전에 한 얘기지만 또 하고 싶은 게 정상가족이라고 해서 아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난 가족이라고 해서 아이가 불행한 것도 아니니까 뭐 그 문제도 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맞아. 마지막으로 난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출산과 출생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은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거야. 이거 고민하지 않는 국가가 훨씬 출산율이 높거든. 낳아진 아이가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가 너무 컸다는 거지. 알게 된 게 너무 많고. 철학적 고민도 많이 하고.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 멋모를 때 낳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걸 수도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약간 뜬금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이가 없는 사람들끼리 자녀 계획 얘기를 잠깐 해본 에피소드였는데 재밌었으면 좋겠고 또 뭐 비슷한 얘기 주제를 추천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다음 에피소드에서 봐요. 안녕. 안녕.